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입니다. 수요일 헤드라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생산과 소비가 동반 부진했습니다. 특히 산업 생산은 5년 반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근근히 버티던 소비 역시 줄었습니다.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던 투자가 7개월 만에 반등한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한 곳이 미국 정부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해서 조치를 받을 때 제재를 받게 된다는 이런 풍문이 돌면서 금융권이 요즘 발칵 뒤집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전체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체 실적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제 수도권 6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가운데 오늘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 전 은행권에서 동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5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소비도 좋지 않았습니다. 경기 하강 신호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류정훈 기자입니다. 2천여 개 소규모 철공소들이 모인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한 골목입니다. 상당수 업체들이 건설 현장과 인테리어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데 건설 경기가 주춤하면서 최근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또 물건을 당장 사지 못하니까 그 여파가 저희한테도 오는 것 같아요. 이처럼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장사를 그만둔 가게들이 늘면서 철공소 거리는 한산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2%가 줄어든 이래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2.5%가 줄었고 제조업 부문도 2% 넘게 감소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비 판매는 전달보다 2.2% 줄었지만 6개월째 감소하던 설비 투자는 같은 기간 2.9% 늘어 7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의 경우 전달보다 0.3포인트,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도 0.2포인트씩 각각 떨어졌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들에게 경제 제재를 추진한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금융당국이 그 유포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개운치 않다라는 금융권의 속내도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한 날 은행주는 반대로 급락했습니다. 4대 은행 주가 모두 4에서 5% 내려갔는데 특히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선 이 같은 급락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퍼진 미국의 국내 은행 제재에 대한 풍문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풍문 내용은 미국이 내달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거래한 국내 은행 한 곳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을 제재하는 조치입니다. 이 같은 소문이 증시 불안을 키우자 금융당국이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국내 은행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포 과정을 조사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 하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경협을 두고 한미가 시각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즉 은행들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국내 은행 7곳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 준수를 요구했고 최근엔 평양을 방문했던 대기업들에 연락해 관련 사업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에 대한 재심의가 시작됐는데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심의는 금감원 담당자와 김태한 사장을 비롯한 삼성바이오 측이 각각 입장을 밝히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심의에서 삼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은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 달 전 증성위는 1차 심의에서 삼성이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게 인정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심의에서는 당장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 다음 달 중순쯤 한두 번 더 심의를 거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이 뭔가요? 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꾼 걸 고의적 분식 회계로 볼지 여부입니다. 금감원은 기존 조치안과 마찬가지로 고의 분식이 인정된다는 재감리안을 증선위에 제출했는데요. 삼성바이오는 모두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선위에서 회계 처리 변경이 고의로 결론이 나면 삼성바이오는 분식 회계로 검찰에 고발 조치되는 건 물론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선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에 반도체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시원찮습니다.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서주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반도체 실적은 24조 7,700억 원, 영업이익은 13조 6,500억 원입니다. 반도체가 전체 실적의 80%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고점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는 내년 2분기부터 D램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휴대전화 부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세 사업 부문 중 지난 분기보다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중저가 시장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베트남 방문에 나선 것도 이에 대한 해법 찾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베트남 총리와의 면담에서 삼성 휴대전화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는 베트남을 동남아 시장 개척의 베이스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중국과 동남아 휴대전화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20%에 육박하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어느새 1%대로 떨어졌고 인도 시장 1위마저 내줬습니다. 시장을 되찾기 위해 삼성은 중저가 폰의 고성능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다른 브랜드들 보면은 특화된 컨셉의 핸드폰을 만드는 게 유행이거든요. 브랜딩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은 특히 내년에 태블릿 기능이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과 5G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과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화웨이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신세계그룹이 온라인 사업 확대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정을 했다고 조금 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초에 온라인 사업 통합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예, 일단 투자 유치 내용부터 좀 전해 주시죠. 네, 신세계는 오늘 오후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와 블루런 벤처스, 일명 BRV 두 곳과 1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이들 해외 투자 운용사들과 MOU를 체결한 뒤 오늘까지 구체적인 투자 조건 등을 논의해 왔는데 오늘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번 투자 유치로 한국판 아마존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연말까지 신세계와 이마트로부터 온라인 사업을 각각 물적 분할한 뒤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통합 온라인 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오는 12월 분할 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신세계그룹이 사업의 중심을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옮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통합법인이 출범하면 그룹에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네, 온라인 사업에 그룹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신세계가 더 이상 오프라인 유통회사가 아닌 이커머스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는 겁니다. 신세계는 앞으로 총 1조 7천억을 투자해 5년 뒤에는 온라인 매출 10조 원, 국내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고속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M&A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용진 부회장은 지금까지 그룹의 성장을 백화점과 이마트가 담당해왔다면 앞으로의 성장은 온라인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상시 감사를 위해서 권익위원회,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합니다. 추진단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공공기관의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맞는 통장으로도 불리는 일이명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출시 이후 누적 수익률이 평균 8.12%로 집계됐습니다. 출시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사의 204개 ISA 모델 포트폴리오의 지난달 기준 누적 수익률이 전달 전보다 0.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LG전자가 사내 업무에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본격적으로 활용합니다. LG전자는 올해 말까지 100개 이상의 업무에 반복적이고도 단순한 사무 업무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화점 등에 입점한 수입 화장품 브랜드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 랑콤, 입생로랑, 비오템 등 6개 수입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은 다음 달부터 평균 2%에서 5%, 최대 25%까지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이 2025년까지 매출 17조,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을 달성해 글로벌 탑 22의 건설사에 진입하게도 오늘 창립 45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밝혔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회계날 기념식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최준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은 오늘 기념식에서 40년 만에 표준 감사 시간 같은 회계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는 삼성전자 실적, 그다음에 오늘 나온 9월 이 산업활동 등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생활경영연구소 김방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역시 이번에도 반도체가 주인공이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매출은 이제 65조 가운데 24조니까 38%밖에 안 되는데 매출은 예, 영업이익은 17조 가운데 13조니까 뭐 8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니까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 4분기부터 10조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1, 2분기에는 11조 원대였다가 이번 3분기에 이제 13조 원대가 된 거거든요. 네. 굉장히 그 상승폭이 가파르고 이익률도 높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서 반도체 차지하는 의존도 비중은 더 올라간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실적을 보니까 저는 보니까 휴대전화 부분이 시원찮네요. 안 좋아요. 이제 2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한 5분기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그 올해 내놓은 제품들이 시장에서 조금 외면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예.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 내년이 10주년이 되는데 내년에 어떤 대반격이라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휴대폰 시장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한번 어떤 제품으로 결정을 하면 거의 바꾸질 않잖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그 내년 반격이 없으면
이 휴대전화에서 밀리는 게 더 눈에 띄게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죠. 휴대폰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네. 반도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을 보시면서도 참 좋은데 좀 정점 논란 하니까 참 뭔가 개운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정점 논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도 반도체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점 논란이 무색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가 이번에 작용한 것 같아요. 자세히 그 수치를 들여다보면 하나는 가격이 조금 떨어진 걸 물량으로 커버한 면이 있어요. 계절적 네.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물량 주문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잘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빨리빨리 이제 원하는 걸 제공하는 그러니까 첨단 공정에서 생산된 최신 제품을 빨리 밀어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저력인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스피디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첨단 공정 면에서 이제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이게 보면 참 삼성전자에서 이 반도체가 갖고 있는 힘, 네네. 이 글로벌 경쟁력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의미 부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아주 대조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대자동차가 3분기 실적 3천억도 안 돼서 어닝 쇼크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삼성전자는 늘 최근 한 4-5분기를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보면 시장 대응이라는 면에서 수준 차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 대응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원하는 수요가 계속 발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반도체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규모 투자를 스피디하게 진행하면서 이제 D램이라든가 낸드에서 계속해서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소비자들이 그렇습니다. 원하는 거를 바로바로 예, 여기서 소비자는 바로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기업이겠죠. 업체들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아주 삼성전자의 강점이고 이걸 30년째 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988년 11월 1일 바로 내일이네요. 내일 그 삼성 반도체 통신이라는 게 출범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됐는데 예. 그동안 저력이 축적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시장 선도자가 된 게 분명하거든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는 반면에 시장 대응에 계속 실패하고 뒤늦게 예. 따라가고 있거든요. 미래자동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급 브랜드에 계속해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고급 브랜드를 사든지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뒤처져서 지금 그렇죠. 헤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제조 생산 마인드에 이제 머물러 있어서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런 시장 대응 면에서 상당히 그 그렇죠. 1위 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외신에서 전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기술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한테 주지 마라, 그러니까 수출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일단 해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 증시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 주가도 뛰게 만들었죠. 맞습니다.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굴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중국이 반도체를 이렇게 세우려는 계획을 그동안 실행해 왔는데 거기에 중심에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푸젠 진화 반도체라는 데인데 이 푸젠 진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월에 이제 국영기업으로 설립이 돼서 그동안 한 우리 돈으로 6조 원 가까이를 투자해 왔거든요. 3년밖에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근데 계속해서 기술을 수혈받아야 되는데 그걸 주로 이제 미국에서 사들였거든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 회사를 둘러싼 기술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반도체 회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세계 3위인가 되죠. 그렇습니다. 아마. 예. 이제 기술을 훔쳐갔다 이 회사에서 하고 제소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보복하느라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품을 중국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1차 전쟁이 벌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반도체 굴기를 좀 막겠다는 이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 미국 내 기술, 장비 수출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글쎄요. 이런 이제 막는 걸 하는데 뭐 장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업체는 중국 반도체 굴기 자체가 꺾이거나 조금 늦어지는 거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 정점 논란에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뭐 반감시키는 그러니까 정점이 더 지나갈 수 있는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그런 시기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공급 과잉 때문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는 그렇죠.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공급 과잉의 핵심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중국이 이렇게 조금 늦어지면 반드시 그 우리한테는 좋은 영향이 있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2분기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다시 나아진다. 살짝 그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뭐 이런 것도 가만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 계획대로만 이제 반도체 굴기를 계속 진행해 나갈 수는 돈만 집어넣는다고 되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견제 때문에 조금 주춤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트럼프가 이미 이제 세계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친 위대한 합의, 그레이트 딜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미중이 과연 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더 크게 싸움이 벌어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휴대폰 얘기를 그런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휴대폰이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이제 처지는 상황이 베트남에 이재용 부회장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베트남에 휴대폰과 관련해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거 자체는 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거기 이미 휴대폰 공장이 있고 삼성에 또 하나는 이제 가전 공장이 있어요. 텔레비전 위주의 가전 공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리도 만나고 해서 그쪽에서는 더 많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투자를 원하고 있는데 휴대폰은 사실은 투자해서 반도체처럼 시장을 선도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선택되는 그렇죠. 직접적이죠. 소비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의 어떤 그 평판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떨어지고 있는 게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생산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애플과 경쟁해서 애플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냐. 뭐 갤럭시 출시 10년이 되는 내년에 최대 숙제가 그게 되겠죠. 근데 지금 삼성이 아까 우리 서주현 기자도 리포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라는 거죠. 애플처럼 혁신적인 제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화웨이처럼 뭐 가성비 좋고 싼 제품도 아닌가. 근데도 가격은 싸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가장 부진의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질 자체는 사실 애플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브랜드나 혹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은 뭐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실용성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나 어떤 환상을 소비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삼성전자가 뒤처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게 걱정스럽다. 어쨌든 뭐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가주는 상태에서 휴대폰만 좋아진다면 뭐 삼성전자한테는 또 그렇습니다. 뭐 기존 날개에다가 뭐 뒤에다가 무슨 터보 엔진을 다는 게 될 도약할 테니까 수도 말이죠. 있겠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활동 동향 얘기로 좀 수장님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쭉 보셨을 텐데 어떤 게 주목되시던가요? 저는 먼저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안 좋다. 근데 그 안 좋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9월 산업 동향 같은 경우, 산업활동 동향 같은 경우를 볼 때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 추석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요. 명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는 10월이었는데 이번엔 9월이었죠. 한 4일 정도가 조업 일수가 적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선 뭐 영국도 그렇습니다. 믹스드 블레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좋은 지표도 좀 있고 나쁜 지표도 있어서 이걸 뭐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축복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보면 아까 소개해 주시던데 투자 쪽은 괜찮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고 그러나 이제 광공업 생산이라든가 소비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오늘 통계청 실무자가 한 표현입니다만 이 말에 이제 고민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정부로서는 경기가 지금 회복 중이라고 그동안 얘기해 왔는데 경기 전환점이라고 이게 바뀌었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결론은 추석을 고려해도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셔야 그거는 되겠죠.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번 9월 산업활동 동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요. 산업연구원 민성환 동향분석실장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조금 더 들어보고 다시 소장님과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온 거 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가장 좀 걱정스러우신 대목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앞에서도 뭐 언급하신 바 있는데요. 그 뭐 9월 그 생산 지표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올해 9월에는 명절이 있었다는 거하고 작년에는 굉장히 생산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10월에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9월에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또 투자가 또 지난해 굉장히 또 9월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기저 효과들이 명절 영향하고 기저 효과가 작용을 해서 9월 실적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3분기 전체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전체로 보시면 전산업 생산이 0.3% 거의 보합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년 동기비로는 이제 감소세로 조금 약간 돌아선 점이 좀 염려스럽고 특히 이제 건설업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건설업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것도 이제 다시 이제 제조업에 또 이제 뭐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건설업 경기의 부진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런 점을 좀 앞으로 염두에서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설비 투자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물론 뭐 일회성 어떤 뭐 재료, 이를테면 뭐 SK하이닉스의 공장 준공 뭐 이렇게 얘기들은 하던데 설비 투자 부분은 이번에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네, 설비 투자도 뭐 전월비 기준으로는 한 뭐 7개월 만에 뭐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하지만요. 전년 동월비 기준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9월까지는 거의 두 자릿수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년 동월비로는 19.3%나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2013년 2월 이후에 최대 낙폭인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 뭐 몇 주 전에 3분기 성장률 내역에서도 이제 설비 투자가 감소를 하고 또 이제 건설 투자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전체 성장률을 좀 2%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비 투자 이런 좀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난해에는 이제 반도체 이제 이쪽 전자전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가 이제 반면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운송 장비 부분이 안 좋았는데 올 들어서는 이게 거꾸로 역전이 돼가지고 기계류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운송 장비 부분은 반면에 조금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이 약간이나마 뭐 아직도 뭐 안 좋은 건 뭐 사실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생산, 투자, 뭐 소비 주요 지표들이 다 일단 안 좋다라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계속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쟁 성장률이 지금 그 추이를 보시게 되면 그 지출 항목별로 보시면은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굉장히 최근 2010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끌어왔다. 특히 이제 건설 투자가 2013년부터 굉장히 확대되면서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투자가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 전체 경제 전체 설비 투자가 뭐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조정 국면으로 좀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불균형적인 좀 구조를 좀 이제 조정돼 가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소비는 뭐 그렇게까지 아직 꺾이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 중심의 어떤 성장세가 좀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제 경기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부서실장과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민성환 실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투자는 사실 그동안에 좀 오버슈팅, 그러니까 과하게 좀 많이 됐던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소비도 꺾이긴 했지만 뭐 아직 이번에 마이너스라고 해서 꺾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직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건설 투자가 주도해온 불균형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분명히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대목은 소비가 꺾인 부분인데요. 이번에 2.2% 마이너스 정도 2.2%죠. 이제 떨어졌는데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 걱정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미디어나 이런 데서 계속 안 좋다 그러면 맞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못한다 그러면 더 못하듯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10월 이제 소비 관련 지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비가 더 꺾이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라서요. 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소비가 여기서 꺾이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라든가 가게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왜 코리아 세일 파스타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끝났지만 끝났죠. 예. 근데 이제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예. 저 크리스마스라는 걸 대비해서 예. 수요가 좀 살아나는 면은 글쎄요. 있는데 예.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일단 9월에는 꺾였는데 10월 달에는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혹시라도 좀 플러스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저도 자기 실현적인 예언을 한번 해보려고. 잘한다 해주셔야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6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또 오늘부터는 DSR이 이제 전 은행권에 적용이 됩니다. 두 가지 다 모두 이제 부동산 관련된 대책 중에 하나였죠.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좀 되는 건데요. 자, 이게 또 현재 관망세에 있다고 하는 이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박사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제 6곳이요. 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거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토지 사용 부분에 있어서 본래 목적에 맞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해당되는 시도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행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되고요. 실제로 또 그런 지역에 있는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은 실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어서 토지와 관련되는 토지의 보유자나 또 그쪽에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예정자나 모두 다 상당히 재산권 부분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측면에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권에 이렇게 행사에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은 이게 막 땅값이 막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땅값이 오르는 게 이를테면 꺾인다든가 네네. 이미 오른 땅을 이제 내가 좀 팔고 싶은데 그 팔 때 쉽지 않다든가 뭐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그렇죠. 허가를 받지 않고는 거래 자체가 안 되거나 그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본래 제도 목적에 반하는 식으로 해서 그 제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않는 가운데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네. 거래의 효과 자체, 계약 자체의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도록 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그래서 그렇지 또 혹은 그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본래 목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어서의 토지거래는 상당히 압박감을 갖고 거래가 거의 위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예전에도 이게 지정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곳 중에 한 곳을 좀 저희가 오늘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신 사장님 한 분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검암 지역에서 사무실 운영하시는 박병규 사장님이신데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바로 아셨을 텐데 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검암동 쪽은요 차분하고요. 이게 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미리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신 그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제 앞에서 이제 두성규 박사랑 얘기하시는 거 들으셨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재산권 행사하는데 부담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뭐 좀 불만스러워서 이러시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2년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는 게 한 금암 경서 해가지고 186만 평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아마 행사하기가 좀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금암 경서가 아닌 이제 타 지역 쪽으로 아마 그 금암 역세권 보상금이 나오면 요 유동자가 이제 또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이런 이번에 그 정부에서 이제 신규 주택 공급 지역으로 얘기가 나온 게 한 2달 벌써 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이쪽에 아무래도 땅값이나 집값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9월 21일 날 국토부에서 금암 역세권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에 그 아파트 값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값이 상승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물건을 이제 거의 뭐 걷어들이는 지금 이제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올라 있죠. 죄송합니다만 한 30평 정도 보통 그 정도 기준으로 대략 뭐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 추산이 되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최고가로 얘기하면요. 그 아파트 명을 좀 말씀하기는 그러는데. 그냥 가격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뭐 한 3억 7, 8천 설에 거래됐던 게. 지금은 한 4억 1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한 4천 전후 올랐다는 말씀이네요. 불과 한 달 정도 되는 사이에. 그렇죠. 땅은 어떻습니까? 토지 쪽은? 토지 쪽은 이제 이쪽에 금암 역세권 토지가 이미 그 2, 3년 전부터 인천시하고 인천도시공사에서 금암 역세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금액은 반영이 돼가지고요.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한 게 거래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냐. 그러니까 그전에 거래가 잘 안 되던 게 이번 발표 난 이후에 거래가 막 뭐 활발하다든가 뭐 이런 식의 변화가 혹시 있었을까 싶은 건데요.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그 토지 보상이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수용 쪽으로 거의 결론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 토지 거래를 해서 매수 쪽에서 큰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에 지정됐으니까 공식적으로요. 앞으로 좀 영향이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이제 더 올라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좀 밀린다든가 땅값도 그렇고 이런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 바로 지정하고 선제적 대응을 한 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인천 검암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하시는 박병규 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시 이제 두성규 박사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집값이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들이 일단 영향은 있겠다라고 현장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거래도 좀 끊기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영향들이 있었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공공택지 개발을 하겠다고 했다가 정부가 상당 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공공택지로서의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5년 이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그 기간을 갖다가 이제 묶어놓고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에 그 부분을 해제시켜줬을 때는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과 또 가격 상승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압박감을 받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 가치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상승이 제약되는 등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아까 경남 지역이나 이런 쪽도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지정된 곳에 있어서 도시구역 가운데 실적으로 모든 그 안에 있는 주택이라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적으로 그 안에 있어서의 녹지 지역
네. 녹지 지역에 대해서만 거래가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그 공공택지로 지정되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더라도 그런 가운데 거래가 제약되는 곳은 녹지 구역에 한한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또 DSR 적용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DSR도 부동산의 안정을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긴 한데 이게 사실 DSR에 적용되면 결국 이게 돈줄이 쥐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으로 DSR이 적용됨으로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실적으로 상당 부분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에서 이 부분은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출 자체의 길이 완전히 봉쇄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또 기존의 담보물로 인해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범위 자체가 굉장히 제약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DSR 자체를 70%로 한정하기 때문에 원리금 전체 소득 가운데 원리금 상환하는 금액 자체가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기존의 대출을 또 안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들을 다 망라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추가적인 대출은 거의 생각해 보기 힘든 정도로 압박감을 받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자금 흐름에도 상당히 부담감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추가적인 대출 부분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또 상당히 대출을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기존 어떤 여러 가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어떤 기한이 만료되어서 나가는 분들에게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도 쉽게 돌려주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압박감이 강한 그런 대책의 시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분명히 시장에는 어쨌든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 분명한 건데. 사실은 뭐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뭐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뭐 분명히 그런 지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도 그런 시행을 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선의 피해자죠. 내 집 마련을 하려고는 실수요자들도 결국은 은행 문턱에만큼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DSR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이제 과잉 유동성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고 또 서민들에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분들을 갖다가 내리게 하게 하는 하나 방법론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요. 사실 이 DSR을 이미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운용했던 것은 작년에 11월 26일 날 그 여신 심사와 관련된 이제 선진화 방안에서 이미 발표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것이 이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 경제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셨던 서민들이나 상당수의 무주택자들도 실질적으로 주택도 없는 상황이니까 담보대출이 힘든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들은 기존의 다른 생활상에 있어서 신용대출이라든지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은 금융권으로부터의 확보가 대단히 힘들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사실 그렇고 그리고 또 이미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기존에 어느 정도 지금 DSR이나 이런 관련되는 대출들이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출 DSR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은행이 사실은 그런 많은 또 서민들에게 요건이 되는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범위 자체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대출이나 고위험 대출 같은 경우에 지금 대출을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출의 5% 내지 10%밖에 여력이 없다는 점, 그 부분도 향후에 아마 창구를 찾게 되면은 대출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아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 그 다음에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지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요 얘기는 좀 저희가 평론가들한테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더 들어보고 다시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가봤으면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실제 체감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김용원 경제평론가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DSR에 적용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 소득이 없는 사람들 은행 문턱 더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대출은 이제 소득 대비해서 금액이 산출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소득자 같으신 분들은 이제 소득이 적기 때문에 환출되는 금액 자체가 적게 됩니다. 근데 DSR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이 이제 상당수 많게 되면은 신규 대출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구조라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대출이 좀 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돈 빌립니까? 사실 좀 이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기존에 소득이 많지 않으시면서 대출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도를 적용받으시면은 제도 금융시장에서 받는 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사실 저희가 뭐 사채라고 표현하는 이제 제도권이 아닌 곳으로 유입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텐데 결국은 네. 이런 선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걸 텐데 정부가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뭔가 소위 말하는 핀셋 대책 같은 걸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DSR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시급하게 나온 측면은 좀 없지 않고요. 물론 이제 이 대책의 방향 자체가 한국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다 보니 그걸 전반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인식하에서 나온 건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한 정책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원 경제평론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근데 이제 반면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소득이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는 점점 밀리는 거죠. 네. 그런 반면에 오늘 그 서초동에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했는데 여기는 제일 작은 평수도 분양가가 9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네네. 근데 여기에 또 사람들이 몰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럼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대출도 못 받는데 이 비싼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느냐. 결국은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부자들이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정부가 사실은 이런 주택과 관련된 구입과 관련되는 어떤 대출을 갖다 상당히 이제 많이 문턱을 높였는데요. 서민들의 경우에서는 은행이나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 사실 자기가 주택 구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강남 지역이나 이런 것에서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 대출 청약과 관련해서는 주로 자기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신 분들 아무래도 강남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명 뭐 로또 청약이다. 그러게요. 그분들에게는 아무 걱정 없이 경쟁률도 제한되는 그런 측면 속에서 예. 당첨만 되면은 또 추가적인 이익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본의 이익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상당히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DSR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을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든지 소득 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라든지 그렇죠. 혹은 또는 이제 임대 소득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혹은 또 무주택자들 가운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쪽에 금융권에 주택 마련을 위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쪽에 있어서 정부가 많은 정책적인 어떤 대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한계에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의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DSR을 강화하는 쪽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현장 등을 어떤 모니터링하면서 서민들에게 불이의 타격, 주택 마련에 대한 꿈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다양한 그런 이제 여파가 미칠 텐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두 박사님 모셨으니까 이런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미세 조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핀셋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하면 조금 더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주택 마련과 관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번듯한 직장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직장에 있어서의 그 직장인들에 대한 신용 등으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는 또 영세 그 자영업자들인지 그렇지 못한 또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청약과 관련해서도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실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만을 위한 작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도움과 지원을 받는 길들이 이번에 제도 강화 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길이 많이 좁혀졌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대출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가진 분들에게 주택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아까 우리 전문가분들도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DSR 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출과 관련해서는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을 완전히 봉쇄한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상당히 억제하는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그런 부분들의 노력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서민들에게 날벼락 혹은 불똥이 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책의 취지 자체가 무슨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정책의 취지는 분명히 많은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세 조정. 이제부터는 정부가 정말로 이제 아주 세밀하게 국민들의 그 아픈 데를 이제 좀 잘 더듬어 줘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앞에 김방준 의원이랑 얘기할 때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다소 좀 낯선 표현이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간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 우리 경제 상황에서 자기실현적 예언을 긍정적으로 하기란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희망을 준다라고 무조건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뭔가 잘 될 수 있다, 노력하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가면서 뭐 그런 상황에서 정부도 또 좋은 정책을 내놓고 하면 정말 또 좋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비즈플러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